떨어진 적도 있나요? 종종. 아, 종종 있다. 네, 근데 이게 그래프가 네. 이렇게 빠졌다기보다는 네. 빡. 아, 근데 급락이 오는. 네, 근데 빡. 아, 순간적인 그 기회를 그냥 주는 거네요. 네, 우리나라는 특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외부 변수에 되게 취약했었을 때가 있어요. 외부 변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이렇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IMF 같은 거죠. 네. 대표적으로 97년도, 98년도에 외부 충격이 엄청나게 세게 와서 네, 가격이 갑자기 막 30%씩 빠졌다. 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옛날 경험도 아니고 요즘 최근에. 경험. 네. 지금 적어도 60대 정도 되신 분들은 그게 정말 체감적으로 오셨을 건 게 지금 다가 22년 전쯤 되니까 그러면은 30대 후반 갑자기 네. 애 막 키우고 그러는데 갑자기 실직 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을 거고 네, 저희 바로 앞 세대 같으면은 2008년도 리만 쇼크 때 네, 그때 갑자기 취업해야 되는데 사람 안 뽑고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초임 연봉을 갑자기 동결시켰다는 아, 깎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많이 네. 전에 입사한 사람하고 그에 입사한 사람하고 연봉 차이가 되게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물론 나중에 다 이렇게 원활하게 네네네네. 시켜졌지만 그럴 때의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주기론이라는 게 또 생겨났죠. 네. 10년 주기다. 아까 아. 98년, 2008년. 2008년. 그래서 2018년에 망한다고 했던 분이 한둘이 아니었죠. 맞아요. 그런 게 다 끼워 맞추기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어, 그러니까 현상을 내다보려면은 과거를 가지고 이 패턴이 재현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확대 해석되다 보면 마치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처럼 아. 매년 이러다 보니 뭐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쉽게 나오겠지만 그런 걸 네. 전 더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주기론이라는 건 굉장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그런 것 같아요. 2098년에 그랬고 2008년에 그럴까요? 2018년에 그럴 거고 그럼 그 전에도 그랬을 거고 그럼 그 전에도 계속 그랬을 근데 건 그 전에는 아니잖아요. 안 그랬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1988년도는 우리나라 네. 최전성기 아닙니까? 올림픽 했던. 네. 그러니까요. 88년 올림픽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1988년도 얼마나 네. 좋았어요. 저 기억나요. 아직도 올림픽 봤던 기억. 아. 네, 기억 없으시죠? 저는 없죠. 훨씬 젊으시구나. 네네. 부럽네요. 아, 올림픽. 아, 그쵸. 그 전엔 78년이었고, 그 전엔 68년이었을 네. 거고, 그 전엔 58년이었을 건데. 네, 58년 개띠 생각나네요. 이게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되게 뭐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주기적이다. 근데 네. 주기 중에 중간중간에 아닌 것. 그럼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진다. 네. 뭐 그렇게 막 어려운 말로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그럼 과연 한두 번의 패턴을 가지고 음. 똑같이 될 거냐. 네. 그거야말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너무 명확하게 아시겠죠. 약간 아. 확대 해석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네. 근거조차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없다. 아. 네. 아니, 이유가 없는데 그냥 10년마다 재현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네네네. 아. 근데 좀 그럼 모르겠어요.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하락과 상승이 5대 5인 시장은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종종 빡 네. 그러면 5대 5일 수는 없죠. 아주 종종이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뭐 레어. 네, 그 하락이라는 건 네.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두 번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하신 IMF랑 그 금융위기 둘 다 조건이 달랐나요? 조건. 그러니까 네. 하락을 발생시킨 요인이 둘 다 외부 충격. 둘 다 외부 충격이었고, 네. 이었고 네, 사실은 리만 쇼크 때는 우리나라 경제에 별 영향이 없었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IMF 때는 진짜 심각했죠. 막 실직이 엄청나고. 네,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리만 쇼크 때 우리나라가 가장 좋았거든요. 대응도 빨리 했고 네. 선진국들이 굉장히 힘들었지 한국은 별로 안 힘들었거든요. 어, 근데 그게 이제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게 네. 뭐냐면 IMF 때랑 이제 리만 쇼크 때랑 다른 게 뭐였냐면 리만 네. 쇼크 때는 입주가 엄청 많았어요. 그 네. 끝나고 나서.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리만 쇼크 때문이 아닌데 그 뒤에 입주 증가 때문에 집값이 안정됐는데 아, 확대해서 그리고 IMF 때는 IMF 터지기 직전에 입주가 다 끝났어요. 네. 확. 그러니까 그 상황이 두 개가 달랐죠. 아, 내부 요인은 두 개가 달랐는데 그냥 그때 되게 큰 사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사람이 패턴화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실제 결과도 달랐고 아, IMF 실제 결과가 때는 달랐어요. 급락했고 네. 그 다음에 급등했고 네. 리만 쇼크 때는 이렇게 안정됐었죠. 아. 입주가 계속 많았으니까. 네.
그러면 아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얘기하실 때 외부 변수에 약했었다. 그럼 지금은 외부 변수에 상대적으로 강해진 상태인가요? 엄청 강하죠. 지금은. 네. 우리나라 경제가 네. 어느 날부터인가 무역 적자가 안 나요. 이제 무역 적자라는 말도 어색하고 이제는 네. 무역 흑자라는 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뉴스에도 그다지 나지도 않아요. 네. 뭐 요번 뭐 만약에 7월, 8월 뭐 무역 수지 흑자가 몇 불을 기록했다 이런 거. 네. 제 생각에는 한 90년대 아니고 2000년대만 해도 네.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났고 막 아. 증가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요즘은 다 묻어내요. 네. 뭐 그렇지 뭐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1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충격에 되게 묻어내졌죠. 특히 작년도를 경험해 보시면 네. 그 코로나 한복판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마이너스 성장을 조금밖에 안 했고 네. 해외들은 막 두 자릿대로 감소했잖아요. 네. 네. 그것만 봐도 되게 튼튼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윗단계로 올라갔는데 우리만 계속 그 옛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다 기업들이 다 저 하늘 높이 가 있기 때문인 거죠. 네. 한국 대기업들 정말 열심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느껴져요. 기업 레벨이 글로벌 수준이다. 글로벌 수준이라는 말도 웃긴 게 네. 글로벌 다 탑티어예요. 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아니, 흔히 말해서 이제 가장 우리나라 것 중에 저평가하는 아이템이 제가 봐서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돈 좀 벌었다 그러면 다 일단 한국 차는 안 타는 경향들이 네. 꽤 보이니까. 네. 근데 한국 자동차 회사 뭐 하나 몇 개 있지만 제일 네. 큰 회사가 이제 하나잖아요. 예. 몇 등인지 생각해 보시면 5등 정도 되거든요. 세계 5등이에요. 규모로 보시면 아. 800만 대 넘게 만들고 네. 그런 게 얼마나 큰 거냐.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 차 조금 만들지만 뭐 심지어는 뭐 슈퍼카 업체부터 그죠. 줄을 쭉 세워가지고 네. 야 뭐 30등도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회사들은 돈을 엄청 못 벌고 네. 우리 그 회사는 돈 잘 벌잖아요. 이런 게 실예라는 거예요. 네, 그게 네. 꼭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반도체, 핸드폰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다 아시잖아요. 네. 화학도 그렇고 네. 뭐 기타 등등 철강도 그렇고 포스코도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전 세계로 봤을 때. 네. 그게 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의 면면이 다 저 하늘 높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랑 다르죠. 80년대만 해도 이게 네. 그냥 외형만 크다 막 그랬었고 내실이 네네. 없다, 돈도 못 번다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네요. 그만큼 또 거기에 걸맞는 네. 연봉도 받고 계세요. 네. 네. 그럼 이런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 주택 가격이 그냥 올라간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얘기네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그런 기업들이 거기에 걸맞는 연봉을 주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각각의 개인들의 소득도 거기에 걸맞는 소득 수준을 갖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큰 회사 다니시는 분들, 네. 조그만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특히 작년 올해 좀 자영업 하시는 분 너무너무 힘든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특히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 있냐? 그럼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에 많이 살잖아요. 네. 서울 수도권에 많이 몰려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더 격차가 커지다 보니 어쩔 수 없게 맞벌이를 안 하면 힘든 상황들도 벌어지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차이를 나는 거죠. 누군 외벌이고 누군 맞벌이다. 그럼 만약에 CC로 만나서 네. 입사 동기로 만나서 네.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면 이 집은 옆에 이제 외벌이하는 집의 소득이 거의 2배 가까이 되잖아요. 아,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차이를 크게 나는 거죠. 지금 뭐 외부 충격에 우리나라 굉장히 강한 그 구조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종종 보다 보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자산 시장이 충격이 크게 올 수 있다. 왜냐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거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웃긴 얘기인데 네. 제가 왜 웃기다고 말을 하냐면 네. 그거의 가정은 사람들이 대출이 많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부채가 많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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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한해서뿐만 아니라 거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대출을 많이 안 해주는 나라예요. 대출이 있어야 금리 충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나는 대출이 없는데 금리가 만약에 10%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대출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정부 정책을 잘 보시면 대출을 점점점 안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출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미리부터 안 해줬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런 얘기를 꺼내려면 네. 그게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경제 위기, 특히 막 우리 블랙 먼데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해외만큼 대출은 해주고 시작을 해야 그래야 되겠죠. 만약에 뭐 집가에 한 80%씩 대출을 해줘서 네. 사회 초년생이 집을 곧바로 사자마자 뭐 30년 모기지로 갚고 네. 이제 뭐 은퇴할 때는 60살쯤 돼서 그때부터 여유롭게 살고 뭐 은퇴 생활하고 그게 우리가 흔히 듣는 뭐 미국식 라이프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대출이 나와야 그게 되는데 우리는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금리 영향이 없고 리만 쇼크 때 같을 때 저희가 항상 많이 보던 그 모습들 이렇게 박스에다가 네. 이게 나오면서 네. 그 빅쇼트 영화 봐도 갑자기 그 플로리다에 집 산 사람 쫓겨나고 막 무슨 트럭에 살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캠핑카에 살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 대출이 없으니까.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사도 누가 네. 한 4억 5천 원 대출 받아 샀으면 네. 5천만 원 가지고 샀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소득이 약해져서 네. 잘려서 못 갚으면 내쫓기는 건데 대출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쫓기질 않죠. 그러니까 내쫓긴다는 뜻은 결국 그 자산을 판다는 뜻인데 네. 풀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이슈 가지고 집을 팔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 금리가 낮을 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경기가 안 좋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이때 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집값의 민감도를 내리려는 정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반대로 금리랑 집값이랑 그 민감도가 연관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올라가도 어차피 그 전에 집값 오른 이유가 얘가 내려가서 올라간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얘가 올라간다고 이거 잡히는 거 아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금리가 올라서 부동산이 빠진다는 거는 네네. 말이 안 된다고요. 특히 주택은. 어. 상업용은 네네. 맞을 수도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빌딩이나 상가나 그런 네네. 것들은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주거용만은 적어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주거 자산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네. 소득이 제일 중요해요. 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업용 시장과 주거용 시장을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시장도 분리가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근데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럼 이 주거용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한국은.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외부 변수에도 경제가 튼튼해져 있는데 기업들이 네. 튼튼해져 있어서 네네. 국내 그런 그 밑바닥을 딱 이렇게 저변을 만들어주고 있는 가게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들 빚이 없어서 네. 튼튼한 거죠. 그 어느 네. 나라보다도. 빚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 많다 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저런 것들이에요. 20대들의 학자금 대출 받아서 네. 시작할 때부터 빚이 많다.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뒤로 갔을 때 빚 많다의 핵심은 저거죠. 자산이 없는데 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많이 받으신 분들은 어. 빚이 많겠죠.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자산이 없고 네. 그 전세 계약 보증금 대출 받아서 들어가신 분들은 네. 부채비율이 높을 수 있는데 네. 적어도 자산이 있는 분들은 빚이 그렇게 없어요. 그 우리나라에 한해서 네. 주거 자산에 대해서 대출을 안 해주는 이런 오히려 역설이 사람들이 전세를 놔서 오히려 대출을 받는 효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서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지극히 안 좋다고 봐요. 네. 정부가 이거는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통제가 아니라 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게. 네네. 그러면 됐었고 사실 계속 그랬었어요.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네. 전세값이 안 올랐고 실제로 2018년도까지만 해도 서울 전세값이 하락했어요. 그런 정책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세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아까 부동산의 한계점이 아까 한정됐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이 임대 자산으로 나와줘야 그 물량이 이제 임대 시장에 풀려서 네. 그러면 임대 시장을 활성화해줘야 되는데 그건 네.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민간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임대차 아까 그 관련된 네. 임대사업자 제도에 좀 더 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그거는 절대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이죠. 네. 그 고가 주택에 들어가 있는 전세 뭐 10몇 억짜리 전세 있잖아요. 그런 거 역시 그냥 5억까지만 대출이 돼 있는 거네요. 네, 대출은 많이 안 나와요. 아, 전세건 거주건. 네. 야, 지금 그러면 금리로 영향을 받을 확률이 진짜 없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침소봉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에 이제 확대 버전이 그거예요. 네. 20대들 막 지금 사회 초년생인데 네. 학자금 대출 몇 천만 원 있고 지금 월세 내느라 허덕허덕 거리는데 네. 진짜 그거 이자 갖고 이거 하니까 없다. 음. 근데 막상 주택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분들이 얘기가 아니라 네. 좀 더 나이 있는 분들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연봉은 더 높을 거잖아요. 그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한 40살 정도 네. 사람들을 기준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가정을 이루어서 네. 애도 키우고
딱 그 회사도 좀 이렇게 사회생활도 좀 안정돼 있고 네네. 그런 분들의 상황을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거는 진짜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예를 들고 하면은 좀 설명이 잘 안 되니까요. 아,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는 중요 팩터가 아니다. 주택 시장에서. 그렇게 네. 아,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건가요?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의 수요인데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공급은 제한이 돼 예, 있으니까. 수요를 그동안은 안정돼 있었어요. 네. 특히나 지난 한 20년간은 굳이 움직이지 않으려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1주택으로 사시면서 그냥 난 1주택이고 그냥 뭐 크게 뭐 더 할 필요도 없고 이게 지난 한 20년간의 모습이었거든요. 네. 1세대 1주택은 그냥 국룰이고 네. 이대로만 가면 된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생각이 흔들려요. 왜요? 나도 세금 내니까. 아, 그러니까 1주택인데도 세금을 내니까. 옛날 같으면 1주택자는 팔면 양도세가 거의 없으니까 옮겨도 뭐 1주택으로 옮기니까 나는 절대 선이야 네네네. 라고 믿었고 살았던 거죠 다들. 네.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됐었는데 어. 아까 다주택자들은 또 선의 기능이 있자고 했잖아요. 네. 전세 공급을 해주니까 네네. 월세 공급을. 근데 이 사람들이 악이 돼버리니까 지금 전월세 공급이 줄었고 네.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에다가 세금을 본격적으로 부과를 하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갑자기 내가 악이 됐잖아요. 네. 그게 지금 상황이 변화의 핵심이에요. 어. 1주택자들이 그동안 조용히 있던 1주택자들의 그 양도세도 내게 됐고 네. 종합부동산세도 갑자기 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세상에 1주택자가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아, 무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요. 참 1주택자가 그러니까 네.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아, 중에서는 네네. 1주택자가 제일 많습니다. 네. 무주택자는 정말 더 많죠. 네. 아, 그러니까 무주택을 위한 컨텐츠들을 많이 하게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아. 공중파 같은 데서도 네. 광고하는 프로그램 이런 게 나오는데 네네네네네. 나오죠. 아, 그러면 지금 수요와 공급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다른 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수요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수요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 도시가 사라지고 네. 네네. 네. 어떤 건지 아시죠? 네, 하도 많이 듣는 얘기라서. 아, 진짜요? 저도 네, 뭐 저는 이제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하다 보니까 양쪽 얘기를 다 보려고 이제 웬만한 건 다 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수요 얘기가 네네. 정말 이제 참 힘든 얘기인 게 네. 그 약간 인구론과 약간 하락론과 이런 게 약간 그 하락교의 주요 논리 기둥이 두 개가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왜 종교화됐을까? 음. 인구가 감소되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네.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당연히 수요가 전체 절대 수요가 줄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일 강구하는 게 소득인데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원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저런 거예요. 저는 이 집은 원래 없었는데 네. 90년대 초중반에 그렇게 서울 분들은 콘도미니엄을 많이 샀대요. 저는 사실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이 네네네네. 없어가지고 콘도미니엄을 왜 샀겠어요? 네, 집은 못 사지만 주말이나 휴가 때 어딘가 가서 써야 되겠다. 네. 그런 개념이 아까 90년대 등장을 했는데 그때가 OECD 가입하고 막 그럴 때잖아요. 네. 10,000불 넘고. 네네. 근데 지금 30,000불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별장도 갖고 싶고 네. 원하는 게 많단 말이죠. 그죠. 예를 들면 동해안에 양양에 속초에 맨날 네. 난 서핑하러 가는데 어. 거기도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네. 뭐 그렇게 안 비싸니까 네. 서울보다 훨씬 싸니까 자주 가면 거기다도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자주 그죠. 가니까. 네. 그럼 적어도 주말마다 가면 일주일에 한 달에 4번이나 가는 건데 그쵸. 맨날 호텔 가서 살 수 없으니까 네. 그냥 하나 사겠다. 그게 지금 안 돼요. 어. 2주택자 되면 세금이 갑자기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30,000불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네. 이미 주택이 아닌 나머지 쪽에서는 다 바뀌었어요. 뭐냐면 대형 SUV 사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요즘 제 주변 친구들은 다 픽업 트럭 사겠다고 난리거든요. 저 네가 왜 필요해 그러는데 네. 필요하대요. 네. 그래서 그게 뭘까 놓고 봤더니 이제 큰 거 싣고 다니면서 네.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어. 그걸 흔히 카니발 같은 걸로 그죠, 하다가 그죠. 그것도 더 큰 게 필요한 네. 거죠. 차도 막 큰 거 사고. 네. 그게 이제 30,000불 시대의 수요 소비 패턴인데 주택만 계속 80년대 주비 소비 패턴을 하라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게 아까 인구 감소에 대한 답이에요. 왜냐면 네. 꼭 사람이 집이 하나라고 고정시키는 것부터가 네. 그 사람의 니즈를 못 맞춰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네.
꼭 거주지가 아니라 다른 데도 하나씩 더. 뭐 만약에 집 5개면 어떻겠어요? 난 부산도 네. 가고 목포도 가고 그죠. 강릉도 있고 그럼 하나씩 사면 되는. 절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 저 어릴 때 그냥 초등학교 이때 꿈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딜 가서 거기도 내 집이 있고 네네. 그게 악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쵸. 내 생활 패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A동에서 자고, 네. 뭐 오늘은 뭐 C동에서 자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예를 아. 들면 서울에도 집이 강북에도 하나 있고 강남에도 하나 네. 있어서 난 이번 주는 강북서 살고 이번 주는 강남서. 왜냐하면 내 생활 패턴이 만약 사업체를 2개 운영해가지고 네. 여기서 일할 때가 있으면 여기 가서 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옛날 롯데 회장님, 신격부 회장님 아. 한 달 격월로 일본에 있다 한국에 있다 이러셨잖아요. 잘 몰라요. 사업이 그러니까 일본에도 있고 네. 한국에 사업이 있으니까 그럴 수 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세금을 엄청나게 내지 않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차 많은 분들의 생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누구는 차를 너무 좋아해서 네. 집에 주차장에 차 열 몇 대 있어요. 네. 그거는 그냥 수액이잖아요. 아, 그죠. 근데 집 많은 것도 이제 초 수액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투기 뭐 이런 얘기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집 여러 군데 갖고 있고 싶다. 뭐 산속에도 하나 갖고 싶고 네네네. 강변에도 하나 갖고 있고 싶고 바닷가에도 하나 갖고 있고 싶다가 3만 불 시대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인 거냐. 아. 저는 그 굳이 정부에서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네. 지금도 막진 않아요. 세금만 엄청 내면 돼요. 그렇죠. 근데 너무 과하게 내니까.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만들려고 좀 악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근데 생각. 그거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주택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그 인구가 네. 감소됐을 때 그러면 진짜 어디서 더 많이 감소할까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수도권 인구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지방 인구가 줄겠죠. 네. 줄면. 왜냐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일자리 찾아서 더 좋은 곳으로 몰리려고 할 테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방도 지금 거점 도시들은 인구가 크게 줄진 않고 네. 나머지 도시들이 막 줄고 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네. 오히려 인구론의 답은 더 인기 지역 이렇게 돼버리죠. 똑같이 1,000명인데 1,000명이 가지고 있는 돈은 더 늘어나는데 그 1,000명이 또 한 군데로 몰리니까. 만약 그 1,000명의 인구가 줄어서 800명이 됐는데 네. 돈은 더 많아졌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원하겠어요? 더 센터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구론은 약간 제가 봤을 때 종교화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얼핏 들으면 절대 수요가 감소되니까 망할 거야. 네.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는 걸이라는 생각을 아. 금방 나와요. 네. 신기하게.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서울 인구 1,000만 명 깨진 지 꽤 됐다. 그거는 진짜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울 인구도 감소세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렇게 따지면은 대한민국 제일 중심지가 서울인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이제 서울이 확대된 거죠. 아. 행정구역의 서울은 25개구로 딱 정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네, 네. 이게 사실은 서울 사람과 수도권 사람들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인접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들이 네. 우리만 익숙해요. 아.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 그 도시에서 다녀요. 그렇죠. 이게 이제 광역이라는 건데 네. 광역이 지금 어디까지 멀어지고 있느냐. 저는 이게 정말 넓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네, 네. 제가 요즘 청량리역을 되게 자주 가는데 청량리역에 가면은 네. 이음이라는 기차가 생겼습니다. 이음. KTX 네, 이음. 네, 네. KTX도 있고 KTX 산천도 있고 네. KTX 이음도 있잖아요. 네, 네. KTX 이음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 안동까지 갑니다. 아.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가는 네, 네. 중앙선인데 네. 그거를 타보면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보다 멀다고 생각했던 도시들이 서울에 1시간 내로 들어와요. 아. 편도로. 네. 그러면 너무 가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도시들이 요즘 많이 올라요. 기차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여기 지금 마포잖아요. 마포에서 분당 가는데 막히면 2시간 반 3시간 걸리거든요. 걸리죠. 네. 용인 가는 건 거의 3시간 걸리고. 그럼 걸리죠. 네. 근데 기차 타면 강릉까지 가는데 2시간 걸리거든요. 대전까지 50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전까지 50분이고. 광주 대구까지 1시간 40분? 예. 아. 예, 그게 이제 네. 철도교통이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정시성에 딱 시간이 굉장히 짧게 네. 줄여주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철도들이 그동안 전철화도 안 돼 있었고 네. 디젤 기관차로 다니던 데들이 전철화 복선화 해버리니까 네. 갑자기 교통들이 좋아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까 서울 같은 경우도 아까 서울 인구는 줄었을지 모르고 네. 부산 인구, 대구 인구, 대전 인구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네, 네. 인접 도시들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다 광역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괜히 광역시가 아닌 거죠. 네. 진짜 광역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직할시였는데. 그죠?
아우 옛날 얘기네요 정말.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근데? 아그 올림픽도 모르시면서. 책받침 같은데 써 있더라고요. 직할시 이렇게 사회과 부도에도. 아 네네. 사회과 부도.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 광역화가 되고 교통이 발전할수록 그 서울의 전반적인 크기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서울이 생겨버린 거네요. 그래서 저번 경기도지사 하시던 네네. 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합치자고. 그때 이름 되게 촌스러웠는데 광역 서울도인가? 아무튼 진짜? 이름이 별로 안 좋다 제가 그랬었는데 그냥 뭐 예를 들면 네. 뭐 메가 서울 이런 거였으면 더 잘 먹혔을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그럼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역 그 서울권이 되면서 이 광역 서울권에 있는 주택 가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그게 올해 네. 너무 유별나게 많이 네.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네. 말씀하신 그런 데 속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난리 났어요. 경기도 서남 쪽이라거나 네. 아니면 인천 쪽이라거나 네. 교통들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럼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거꾸로 들어올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왜냐하면 그 30년 전에 네. 서울 인구를 빼려고 사실은 그 50년 전에는 서울의 강북 인구를 빼려고 네네. 만든 게 강남이라는 옛날 영동이라고 불렀죠. 영등포구 네네. 동쪽이라고. 그게 지금 강남 서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다 그거였어요. 전쟁 나면 한강 건너기 너무 힘드니까 서울의 기능을 다 옮기겠다. 네. 그게 70년대 계획이었고 그게 이제 강남이 된 건데 거기서 이제 90년대 나온 개념은 서울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네. 밖으로 일기 신도시로 빼겠다. 네. 그래서 200만 호 건설해가지고 이제 수도권에 30만 호 신도시를 지은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신도시로 계속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서울 주변이 다 도시가 됐는데 네. 서울은 재건축을 못했어요. 계속 밖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네. 서울에 그렇게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건축은 주로 아파트 다시 짓는 건데 네. 이 마포도 마찬가지인데 네. 제 기억에 한 10몇 년 전에 마포는 네. 정말 달동네였거든요. 그죠. 맞아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용성은 네. 달동네였단 말이에요. 나쁜 네. 표현으로 말하면 네. 불량 주거들이 언덕에 쫙 있는 네. 그거를 밀고 짓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음. 왜냐면 거기 사시는 분들 주인들이 아니더라도 네. 세입자들은 소득이 좀 안 좋으실 수가 그죠, 있고 그죠. 그럼 이분들은 밀려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렬 반대 막 네. 시위들이 하고 네, 그럼 또 네. 경찰들하고 대치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하고 쉬운 답을 택한 거예요. 음. 논밭을 밀고 그냥 신도시를 지은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가냐? 평택까지 갔잖아요. 그쵸. 북쪽으로는 지금 저기 뭐 의정부 넘어서 양주까지 가 있고 네. 서쪽은 저 파주까지 가 있고 네.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 결과 서울이 더 커졌어요. 아까 거기 사람들 많이 사니까 네. 교통망을 또 깔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또 교통이 좋아져요. 살만해졌어요. 그쵸. 그럼 또 넓어져요. 네. 지금 GTX 뭐 동두천 가자, 네. 뭐 안산 가자, 네. 조금 이만해지잖아요. 점점. 근데 그런 와중에 서울이 제일 낡았어요. 서울이 제일 낡았어요. 네네. 근데 지난 한 10년간 강북의 낡은 집들은 더 낡았고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아파트들도 다 낡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서울을 재밌는 거 보시면 구별로 보시든 아니면 그냥 구역별로 보시든 간에 네. 서울의 재건축이 대규모로 일어나는 지역들은 인구가 늘어요. 대규모로 재건축이 되고 나면 거기 인구가 오히려 늘죠. 늘어요. 대표적으로 강동구 같은 데들이에요. 네. 고덕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을 거의 다 끝내놓으니까 네. 인구가 늘었어요. 그러면 정부 정책하고 반하는 거예요. 서울 인구를 빼야 되는데 네. 서울 인구가 늘어요. 네. 어떻게 된 걸까? 이러면 어떡하지? 네네. 그럼 서울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할수록 서울 인구 늘어나겠죠 지금부터. 그러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 인구 1,000만 명 깨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그거 엄청 막 하잖아요. 재건축 네. 재개발. 하죠. 네. 그죠. 그렇게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네. 그 결과물은 서울 인구의 증가로 연결될 거예요. 네. 다시. 그러면 이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다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아까 인구가 진짜 막 빡빡빡빡 감소한다고 한다. 네. 근데 신기하게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까 상관이 크게 없을 수도 네. 있죠. 수도권 같으면 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제가 그거 수도권에 일자리를 왜 자꾸 서울에만 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남일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서. 만약에 본인이 사업자시면 네. 그런 얘기 못 꺼내실 거예요. 우수 인재를 뽑고 싶은데 네. 만약에
만약에 네. 강원도 영월에 네.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요. 안 가죠. 아무도 안 올걸요? 네. 네. 아니 제가 그거를 명확하게 느낍니다. 제가 김포에 사업장이 있거든요. 아, 네. 사람 뽑기 너무 어려워요. 아, 네. 안 와요. 그 여기 마포에만 와도 쉽죠. 훨씬 쉬워지고 네. 강남에 있으면 더 쉬워요. 제가 예. 공대를 나와서 아, 네네. 공대 나온 남자들은 모두가 느낄 텐데 네. 대부분 지방을 안 가고 싶어하는 이유들이 헤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되게 사소한 이유 같지만 네네. 20대 때는 엄청 중요한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바득바득 뭐 돈 좀 덜 줘도 지방 안 내려가고 서울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네네. 나중에 되면 되게 사소한 거였는데 그런 거거든요, 다. 물론 저는 거제도도 갔다 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구소들을 회사들이 공대생을 받으려는 것들을 네. 사실 공대생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몇 명 없거든요. 네. 공장 근처에 있는 네. 연구소 같은 데서 일하죠. 그 연구소들을 자꾸 이제 위로 올리잖아요. 수도권으로. 대표적으로 그게 판교잖아요. 네. 왜 올리겠어요? 우수 인재를 뽑기 위해서잖아요. 아.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셨던 네. 거랑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자꾸 인구 분산해야 된다 그 네. 말이 자기 일이면 그게 쉽게 안 될 거예요. 아, 그쵸. 내가 사람 뽑고 내가 더 우수 인재 뽑아서 일을 해야 네. 되겠다, 사업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지방 내려가기 쉽지 않죠. 대표적으로 저거 있잖아요. 국민연금 네. 전주 내려보냈더니 그죠, 그죠.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게 전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얘기인데 네.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상대방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해야 되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그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이거 너무 많이 들으신 내용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얘기. 예. 그 얘기.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 그 얘기. 그쵸. 그러면서 왠지 하실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뭐 지방에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이렇게 네. 외부로 서로 출퇴근하고 이런 시대가 되면 네. 그게 도시의 집적화에 완전히 반대되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게 될 거다. 앞으로 부동산은 끝났다. 네. 이게 그게 네. 제 생각에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 나이대가 이렇게 네네. 울긋불긋한 옷 좋아하시고 아. 그런 분들의 머릿속에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야, 한적한 데 살면서 좋잖아. 네. 창문 열면 막 나무 냄새도 나고. 그죠. 20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아. 그래서 저는 그게 작년에 제가 엄청 많이 했던 얘기인데 네. 그 기사가 되게 많았어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네.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살던 사람들이 다 뉴저지 같은 데로 다 나갔고 네네. 교회 집들이 막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한국도 똑같이 될 거다. 그래서 서울집 팔고 교회로 나간 사람도 몇 명 봤어요. 작년 되게 심각할 때. 네. 근데 저는 작년에 너무 재밌는 변화를 두 가지를 봤는데 뭔가요?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을 못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밥을 사 먹더라. 그죠. 이게 해외 같으면 집에서 이거 쿠킹 네네네네. 클래스 보면서 집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네. HMR 아니죠. 그 밀키트 사다가 요리하는 사람들 좀 보다가 네. 그 사람들 한두 번 하고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다 배달이 배민이죠. 왜냐 밀키트 순서대로 해도 그 맛이 안 나오죠. 네. 그 화학작용이 그렇게 쉬우면 다 요리사 하겠죠. 그래서 그죠. 전문가의 영역을 너무 쉽게 봤다. 그럼 결국 말씀하신 배달. 네. 근데 지방이 아니라 외곽 나가고 아까 네. 좀 약간 한적한 데 가시면 배달이 하나도 안 와요. 네. 제가 텅이라는 말 많이 썼거든요. 맞아요. 텅. 그 모 업체의 모 앱을 쓰면 네. 텅이 나와요. 맞아요. 놀러 가면 펜션 놀러 가면 텅 나오잖아요. 그럼 당황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주변에서만 시켜야 되는데 네. 주변은 당연히 그 동네 음식점들만 나올 거고 그죠. 그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들어가야 되겠다. 아. 그게 작년에 첫 번째 변화였고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제가 비대면을 되게 싫어하는데 네네. 왜냐하면 제가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싫은데 네네. 줌이나 뭐 웹엑스나 이런 거 해보면 일단 상대방이 듣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 화상회의 같은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전화 켜놓고 하는 회의 같은 거 해보면은 네. 사실 다 딴짓하고 있거든요. 아. 자기 말할 때만 네. 말하고 다 딴짓하고 그죠. 놀아요. 그 약간 그리고 미묘한 딜레이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달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게 뭐 돌아가면서 발표 한 번씩 하고 끝내는 약간 무슨 학회 같은 느낌이 되니까 네네. 회사들에서 다 출근시키잖아요. 그죠. 이건 미국도 똑같아요. 요즘 미국도 보시면 뭐 골드만삭스나 다 나오라고 그런다잖아요. 그죠. 회사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이제 또 확대 해석되는 게 그래도 되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IT 업에서도 네. 뭐 외주 개발자 이러신 분들이야 뭐 네네. 출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업종들이 이제 뭐 우리는 다 사무실 없앴고 다 뭐 거점 무슨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 출근해가지고 네. 그건 업종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확대 침소봉대가 한국은 너무 심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수요들이 오히려 거꾸로 도심 집중화를 저는 촉발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의 인프라가 원래 집이 자는 것만 하면은 난 집에서 잠만 자. 다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니까 아까 여기 문 밖에도 써 있던데 네. 절대 초인종 누르지 말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화상회의를 잘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애 불쑥 들어와가지고 아빠 막 이러고 와이프도 막 뭐 택배 좀 받아 막 이런 얘기하면 그죠. 되게 심란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또 집이라도 넓어서 저 구석방에 조용히 이렇게 작업실이 있으면 그게 되는데 네. 대부분 집이 좁으니까 막 식탁 같은 데서 이렇게 네네.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스타벅스 나가 있었고 네. 스타벅스 거리두기 하니까 자리 또 없고 네. 전원선 없고 집이 좁다. 그죠. 집이 좁다. 그게 올해 지금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큰 집들이 많이 올라요. 대형 평형이 큰 집들이 많이 올라요. 엄청 빠르게 올라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좀 요 한두 달간의 네. 뉴스 중에 제가 보는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강남 아파트들이 평당 1억 원이 그냥 뭐 예사 일이 그러니까 됐다. 그게 엄청 뉴스였는데 원래. 네. 근데 그게 원래는 20평대 가격만을 주로 얘기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24평이 뭐 25억 됐다. 근데 요즘은 48평, 50평이 그 가격이 평당 1억이 되니까 네. 가격이 무겁잖아요. 네. 근데 요즘 찍는 그런 평당 1억이라는 가격들은 그런 중소형 국민주택 사이즈가 아니라 네. 큰 집들이 더 많이 보여요. 50평 50억 이렇다고요? 어제 오늘 뉴스가 47억 5천인가 뭐 그거였던 것 같은데 네. 마크로 리버파크. 네. 그 작년에 뭐 압구정 80평 80억. 네네네. 그거 뭐 낡은 아파트인데도 그 얘기 네. 나왔었고 뭐 조사한다고 얘기도 네. 나왔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큰 차 타시는 분일수록 네. 큰 집 살고 싶다는 얘기도 당연히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저 친구 픽업 트럭 얼마 전에 샀는데 네. 야 네가 왜 콜로라도가 왜 필요해? 그런데 필요하대요. 네. 저는 그 말을 정부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큰 집 필요한 사람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네. 집 많이 있는 거 필요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약간 징벌로 접근하는 거는 3만 불 시대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요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라든지 아니면 소득의 증가라든지 이런 거는 뭔가 한순간에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너 큰 차 좋아해? 내일부터는 작은 차 좋아해야 돼? 이걸 할 수가 없는 거고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성장을 시키고 있는데 자, 다음 해부터는 너네 많이 벌면 안 돼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당의 지시로 어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할 수가 그러니까 이상한 거는 제 말이 이상한 그러면 지금 이 주택 가격 상승이 자연적인 현상인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수요단에서 수요자들이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명품백도 많이 팔리고 대형차도 많이 팔리는 것처럼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강화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들면 이게 더 빨라지는 거고 느긋하게 만들면 좀 천천히 가는 거죠. 근데 왜 초조하게 만드느냐? 제가 종종 공격받는 게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 이제 이쪽 일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부추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제가 옛날 애널리스트 할 때도 그렇지만 예상을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도 잘하는 일이 예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도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되니까 오른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아까 폭락론 교주들처럼 그냥 막상 빠집니다. 막상 오릅니다. 이게 아닌데 그게 사람들이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막상 지금 가만히 있던 분들이 왜 갑자기 더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땐 1세대 1주택자들이 좀 예전하고는 다른 처우를 받고 있는 거 그게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다. 원래 자연적으로도 상승을 하는데 자연 상승보다 더 기울기가 높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 이번 정부 거죠? 들어서 그 기울기가 빨라졌을 뿐이에요. 원래 주택 가격이라는 건 원래 오른다.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불 시대의 마음가짐으로 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똑같은 조건일 때 그래도 이거를 더 고려한다면 내가 그래도 뭐 최적의 답은 아니더라도 중평타는 친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저 옛날 책에 한번 2018년도 책이라 너무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책인데 뭐 황금 열쇠라고 막 거창하게 표현돼 있는데 5개 정도 요건만
골라보셔도 좋겠다. 5개.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나 말고 네. 돈 많이 버는 회사, 돈 많이 주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 몰려 있나? 돈 많이 주는 회사 판교에 많죠.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사대문에 다 있거든요. 네. 전통적인 회사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일단 체크하는 거 첫 번째. 네네. 두 번째는 그런 돈 많은 회사가 어디 막 생기고 있나? 돈 많이 주는 회사. 그게 아까 판교.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네. 돈 많이 주는 사람이 다니기 좋은 데가 네. 주거 지역으로 좋아질 테니까 첫 번째가 그거. 회사가 생겨나는 곳. 생기든 아니면 있든 네. 아니면 뭐 없어질 수도 있지만 네. 없어지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를 다닐 수 있는 교통이 잘 돼 있나. 뭐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네네네. 그게 도로든 철도든. 네네. 철도가 더 중요하니까. 네. 세 번째는 이제 학군. 왜냐면 돈 잘 버시는 분들이 아까 애들 교육을 안 시킬 리가 없거든요. 그죠. 네, 미국도 똑같아요. 돈 네. 많이 버는 집들 귀족들이고 뭐고 다 자녀 교육 허투루 시키는 집은 어디도 없어요. 네.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누구는 산 좋아하고 누구는 물 좋아하고 네. 누구는 공원 좋아하고 네. 집 옆에 공원 있으면 좋죠. 뭐 네네. 그런 것들 자연환경들. 자연환경. 마지막이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마음에 네. 두근거리는 마음인데 네. 호재. 야, 우리 동네에 뭐 개발한대. 네. 뭐 GBC를 개발. 네. 근데 사실 그것도 1번으로 돌아가거든요. 네네. 돈 많이 주는 회사가 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 뭐 제2의 코엑스몰을 짓는데 뭐 뭘 한대, 뭐 동구장을 짓는데 네. 그런 게 5번째 호재가 되겠죠. 이거는 5순위네요. 예, 왜냐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4개는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미 모두가 다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합해서 애들한테 갖다 주면 네. 애들이 잘 고른다니까요. 이거를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것들을 내 금액을 고려를 해서 한 5개 정도를 고른 다음에 5개를 다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러면 이미 다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제 생각에는 한 2개 정도만 하셔도. 네. 근데 다들 2개도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3개 정도. 네. 근데 2개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물론 결점들이 몇 개 생기죠. 네. 뭐 다 못 맞췄으니까. 네. 근데 우리 인생이 뭐 어떻게 다 맞추고 살겠습니까? 그죠. 다 맞추. 뭐 옛날 연애하실 때 생각해 보시고. 아니야. 그래서 한숨 쉰 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하여튼 뭐 그리고 뭐 6번째가 뭐 그런 게 되겠네요. 뭐 신축인지 아닌지 뭐 그거는 그렇죠? 뭐 이제 부차적인 것들. 네, 계속해서 이제 뭐 여기 아파트에 뭐 수영장 있는지 대단지네, 뭐 브랜드 아파트네, 뭐. 그런 건 이 5위 안에는 못 들어오네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나는 뭐 꼭 특정 브랜드에 살고 싶어. 뭐.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여기에 뭐 커뮤니티 시설에 아침밥을 주니 안 주니 뭐 이런 거는 그런 건 그냥 사소한. 네네네. 알겠습니다. 뭘 봐야 되는지 이 5가지에 집중해서 내 집 마련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영원할 거예요 아마 그 포인트는. 그렇죠. 일자리가 있어야지 뭐 그 동네 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 처음 일자리 어디다 얻느냐도 되게 진짜 복이네요 인생에. 네, 그래서 어느 회사에 취업하느냐가 생각보다 나의 인생에 많은 걸 결정짓습니다. 첫 직장 위치에 따라서 그 동네가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강남 공포증이 있거든요. 예, 약간 그 동네를 안 가봐서. 근데 오히려 저기 뭐 한남동 이런 데는 저 학교가 단국대래 가지고 한남동은 되게 그 사이사이도 다 알거든요. 새 건물로 바뀐 데도 있고 아파트로 바뀐 데도 있고 하지만 부담감은 없는데. 그러면 옛날 학교 부지로 이사 가시면 딱 좋겠는데. 이거 너무너무 의미 있는 그렇죠. 추천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주택가격 하락 요인이라는 거는 2가지예요. 네. 사람들이 안 사고 싶어져야 돼요. 사기 싫다. 네, 안 사야 되겠다. 네. 근데 그 안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심어준 게 바로 폭락론이에요. 네. 어떻게 교육이 잘 됐어요. 이제까지 지난. 근데 그게 특정 세대에 몰려 있어요. 그 특정 세대 분들은 일본식 장기 불황에 의한 폭락론이라는 걸 약간 종교처럼 받아들이고 약간 이게 도그마처럼 머릿속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난 그래도 다행히 한 10여 년간 안 샀어요. 네. 그 사람들이 사회 주력 세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은 빠질 거기 때문에 안 샀죠. 네. 그래서 안 올랐었던 게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아요. 안 사는 세대가 존재했다. 네. 희한하게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근데 그 앞에 세대들은 계속 샀거든요. 네. 근데도 지금 세대들은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세대들에만 있었던 특이사항. 그게 첫 번째 아까 집값이 덜 오르고 네. 수요단에서 하나로 움직이는 네. 거. 두 번째는 공급을 하면 되죠. 공급. 네. 3기 신도시 이런. 뭐 등등 네. 빠르게. 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지금 정부 주도 3기 신도시도 천천히 가는데 네. 지정해놓은 땅들도 지금 반발들이 있잖아요. 뭐 태릉 저기 네. 뭐 거기도 과천도 뭐 시끌시끌 하잖아요. 근데 이걸 빠르게 하면은 이게 문제가 개발은 결국 부자를 만들잖아요. 그게 배 아파서 진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가 되게 위험한 말인데 네. 시장 경제를 원하면 네. 누군가는 노력해서 부자가 나올 수 있고 그죠. 만약 그걸 스타트업을 차려서 하면은 네. 선이고 그죠. 주식으로 벌면 선이고 네. 뭐 그런 그게 좀 그러니까 이건 옳고 이건 아니다가 말이 네. 안 되는 거고 모두 다 적법 절차를 걸쳐서 네, 가는 네, 거면 그냥 적법 절차에 이거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만 잘 내면 그렇죠. 악이고 선이고라는 구분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네. 자꾸 우리나라는 뭐는 악이고 뭐는 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네. 그런 얘기하죠. 생존에 필요한 주택. 그러려면 물도 팔면 안 되지. 물이 더 생존에 필수인데. 그럼 한강물 뭐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수돗물은 굉장히 싸요. 예. 네. 공공재로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수돗물 안 먹죠. 근데 이제 뭐 공공재라는 얘기 나오면 또 네네. 주택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저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공공주택을 막 공급해서. 네. 근데 그건 누구 돈으로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였으면 네. 그럴 수 있었는데 아까 제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영향을 덜 받게 된 게 몇 년 안 네.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나라였다는 거고 이제 와서 좀 기업들의 노력으로 이게 잘 살게 됐다면 네네. 지금부터는 못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됐겠죠. 네네.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네. 근데 사회주의 국가도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공공주택은 그리고 지극히 제 생각이지만 네. 공공주택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야 돼요. 정말 힘든 분들. 네. 정말 장애가 심하시다거나 아니면 독거노인이라거나 네. 이런 분들을 위한 거를 정부가 차라리 제공을 아주 싸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영구임대주택들처럼. 네네. 막상 뭐 방 3개짜리 강남이 전세 공급 이런 거 말고 그런 걸 해야죠. 그렇죠. 그게 공공이죠. 그렇죠. 공공은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회 안전망이 네. 다 자기한테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까지 사회 안전망이 지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면 네. 우리나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생각보다 굳이 큰 나라여서 네. 전국 기준으로 딱 중간선을 잡아버리면 네. 서울의 거의 대부분 사람 다 부유층이에요. 이상하죠. 네네. 서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지만 이게 평균치가 되게 낮아요. 우리나라가. 네. 중간층도 그렇고. 그래서 가구 소득 같은 것도 보시면 네. 한 4천만 원 후반? 여기가 딱 중간이에요. 네. 근데 우리 주변에서 보는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 연봉 1억 받아도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사람 꽤 많아요. 그죠. 전국 기준에서 되게 상류층이신데요. 그러면 네. 무슨 소리야? 정색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정부 정책이 도대체 어디를 해줘야 되는 거냐가 지역마다도 달라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내 주택을 갖는 선택은 하는 게 맞는 선택이네요. 소득이 좀 낮고 네. 자산이 좀 없을수록 네.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소득이 많고 네. 자산이 많으면 안 그러셔도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기업 오너고 네. 1년에 한 몇십억씩 배당도 받고 네. 그런 분들은 집 안 사도 돼요. 네. 뭐가 문제겠어요. 계속 회사가 굴러가고 사업체도 잘 굴러갈 텐데. 네. 근데 만약에 내 고용이 내년에 좀 불안정하고 아까 제가 저희 처음에 나눴던 얘기 네. 미국식으로 되게 템퍼러리한 사람이 많고 네. 임대료를 내기 힘들고 아니면 이자를 내기 힘들고 이런 분들은 만약에 집에 부채 많고 이런데 그러면 집이 뺏기잖아요. 네네. 그런 일을 피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출 자체를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진입부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되게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럼 진입할 수 있다면 진입하는 게 낫네요.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가정이 생기면 네. 생각보다 이사 가기 힘들다는 거 다들 깨달으실 그죠, 겁니다. 그죠. 한 번 자리 정하면 거의 계속 살죠. 네. 왜냐면 애들 친구들 거기 이사 가기 싫어하고. 그죠. 저희 때만 해도 전학을 꽤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요즘 네. 전학들을 좀 안 원하니까. 전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친구들이랑 뭐, 관계도 여러 가지.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으니까. 저는 대전 사람이라 네. 대전은 생각보다 군인 자녀가 많거든요. 네, 네. 걔네들은 진짜 자주 전학 다니거든요. 제가 보면 군인 자녀들, 옛날 군인 자녀들은 네. 되게 강하게 컸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도 곧바로 친화력 있게 접근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강하게 키우면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요즘엔 강하게 잘 안 키우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게 뭐가 일장일단이 있는데 네, 네. 요즘 분위기상은 너무 이렇게 애들 키우는데 이사 자주 다니는 것도 멀리 네. 다니는 것도 좋진 않은 것 같다. 그럼 더더더 주거의 안정성이 필요하죠. 네. 주거 안정성을 갖출 수 있으면 갖추는 게 맞다. 갖출 수 있는 사람부터 갖출 수 있는데 안 갖추고 있는 거가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죠. 저는 그게 가정에 네. 가장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고 네네. 그냥 애들 키우시는 분이라면 애들한테 뭘 주는 게 가장 좋은 서비스일까 네. 생각해보면 아까 주거의 안정성을 주는 게 첫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뭐 학비 많이 쓰고 이거보다도 네. 그냥 얘네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제공한다가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첫 번째인 거 아닐까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 사기 전에 사실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살면서 이 정도 되는 금액을 내가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거의 네. 대부분 인생에서 한두 번밖에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경험이 그쵸. 없잖아요. 축적도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새롭죠. 아까 뭐 만약에 인생에 한두 번 하면 네. 결혼할 때 한 번 하고 네. 애들 다 커서 한 번 하고 네. 그러면 한 2-30년 텀이거든요. 그러면 세상도 다 바뀌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축적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더 결정도 어려우신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냥 본질에 집중하시면 더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거를 너무 네. 나 이거 사서 돈 많이 벌어야지 네. 이렇게 접근하시니까 문제인데 네. 아까 일단 적어도 우리 가족들한테 네. 우리 가족이 진짜 원하는 게 뭐고 제일 네. 필요한 게 뭔지만 딱 봐서 하시면은 좀 덜 올라도 상관없지만 네.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약간 확대를 해서 나 말고 옆에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에 네. 대한 그런 공통점들을 모아서 결정을 하시면 네. 그 집은 절대적으로 다른 집보다 조금 오르진 않을 거예요. 왜 남들 생각도 남들의 생각을 모아서 남들은 이걸 좋아할까? 네. 아까 예를 들면 아까 나는 산을 맨날 가기 때문에 네. 산 밑에 사는 게 좋아.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언덕 올라가는 걸 싫어해. 그죠. 저는 등산 정말 싫어하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딴 사람들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네. 야 초등학교 옆에 있으면 좋을까? 지하철역 가까우면 좋을까? 그죠. 나는 차를 절대 안 타고 다니기 때문에 네. 지하철역 필요 없어. 이건 나의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생각들을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우리 가족들의 의견을 종합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모님 의견, 남편 의견 듣고 애들 의견 들어서 결정하시면 제가 봤을 때 크게 안 틀린 게 사람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얘기가 대안들 몇 개 구하시고 자녀한테 애한테 뭐가 좋니? 라고 물어보면 애가 고르는 게 맞아요. 그게 자연적인 선택이니까. 그렇죠. 애는 막 주입된 게 없잖아요. 내가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 저는 집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건 없잖아. 애는. 대신에 애들도 새 거가 좋은 건 대충 다 알기 때문에 새 거 헌 거 갖다 주면 당연히 새 거 좋다 그러는데 일단 그 부모님이 이렇게 조건들을 잘 종합을 하셔서 대안을 몇 개 이렇게 콜라보를 하시면 그 가족이 다수결로 해서 맞는 답이 거의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맞아요. 독단적으로 선택한 특이한 집이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차 살 때 잘 모르면 그 현대기아 사라고 그 특이한 거 사면은 나중에 고생한다고. 예, 슈퍼카. 특이한 거 뭐 슈퍼카도 그렇지만 그 인터넷에서는 뭐 회사가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실제로 사는 거 보면 안 그렇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게 이제 아까 무난한 선택지인 거예요. 네네네, 무난하게. 누구는 단독주택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당 있는 집 350평 이런 거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그런 걸 사는 게 아까 가족들이 원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뭐 집에 만약에 사모님 집에 계시면 집안일 많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남편들도 잡초는 내가 뽑아야 되는데 주말에 잡초 뽑아야 되는데 단독주택 저희 시골집 단독주택 살거든요. 저 힘들어요 진짜. 저희 부모님도 맨날 저한테 아파트 가고 싶다고 그래요. 네, 다 제가 보면 그거 마당 있는 삶은 하루만 좋아요. 그거 누군가가 해줄 거라고 생각. 자연적으로 그렇게 잔디가 짧게 돼 있고 나무가 깎여 있고. 그리고 밤에 잘 때 이제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네, 무섭고 벌레도 많고. 네, 그렇죠. 그런 것들 그게 다 돼 있는 데가 골프장이에요. 잘 돼 있는 데가.
클럽하우스. 아, 그죠. 근데 그게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네. 어렵죠. 골프장에 얼마나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죠. 잠깐 포팅하고 지나면 뭐 네. 거기 일하시는 분들 갑자기 우르르 나와서 아, 진짜요? 이거 막 하고 계시잖아요. 저 안 가봐가지고 저 잘 모르는데 고용 정말 많죠. 잔디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그게 비자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그거를 엠빵해서 하는 게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대단지면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건들이 막 대단지, 역세권, 뭐 초품화, 그죠. 뭐 한강조망, 뭐 그쵸. 뒤에 산, 뭐 하면 뭐 배산 임수 뭐 이런 거 하면 끝도 없이 많아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집 살 때 좋은 점들을 생각해서 그것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금액에 그냥 넣으면은 그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를 선택하면 크게 틀리지 않다. 근데 거기서 욕심이 들어가니까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살면서 한두 번밖에 안 하니까. 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누구는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누구는 조금 덜 늘었으니까. 그거가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만불 시대의 마음인 것 같아요. 3만불, 4만불 시대의 마음은 옆에 사람이 돈을 많이 벌든 말든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게 선진국의 모습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내가 뭘 입든 말든 관심 없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데 제약이 없을 정도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 눈치를 많이 봐요. 엄청 보죠. 모든 일에. 선진국들은 남 눈치를 잘 안 봐요. 서로. 뭐 만약에 제가 여기다 뭐 빨간색으로 얼굴에 칠하고 다녀도 뿌듯 발도 신경 안 써. 저는 빨간색이 좋은가 보네. 그러면 되는데 한국은 너 왜 그러냐 막 이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선진국들은 대체로 그런 게 없습니다. 너 왜 안 낳냐? 너 뭐 그런 거 결혼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너 학교 어디 갈 거냐? 뭐 이렇게 다 계속 물어보잖아요. 너 왜 옷차림이 그게 뭐냐고. 너 뭐 그런 걸 입고 다냐? 이거 돈 주고 산 거냐? 뭐 이렇게. 그거의 확대 버전이 너 왜 거기 사니? 너 왜 그 동네 사냐? 그거 되게 무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회사 다니시다 보면 되게 자주 들어요. 윗사람들이 특히 막 야 너는 왜 거기 살아? 네? 좋은데요? 저 원래부터 거기 살았는데요? 고향이 거긴데요? 그러면 그래? 뭐 이런 거 되게 사람 깔보는 듯한 말투. 그게 왜 그런 말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난 전 여기 사는 게 좋은데요 조차. 그러니까 서로 그조차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걸 막 자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저희 집은 어딘데요? 뭐 이런 거. 안 궁금한데요? 안물 안검 아니어야 되는데. 근데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게 아직 제가 봤을 때는 3만불 시대의 마인드셋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또 그 만불 시대 지금 얘기하신 만불 시대 마인드셋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 외곽지에 나가서 그냥.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발전의 동력이긴 해요. 전 세계 이런 나라 잘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항상 배고프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항상 배고프니까. 계속 전진하고 제자리 서 있으면 뒤로 뒤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점점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곤란한 겁니다 이게. 사실 투자자문사에서 리포트를 유료로 판단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닙니다. 투자자문사에서 안 팔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 경업하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리포트 유료화된 리포트를 하려고 그러는 데가 많이 시도가 있었는데 다 웬만한 데는 잘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 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힘듭니다. 그래요? 힘듭니다. 지금 제가 이건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그런 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동산 라이프라는 뭐 잡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겁고 뭔가 리포트라고 하기에는 좀 가볍고 재밌는 말투로 써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그건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만약에 고민이 많이 있으시다면 또 부동산에 대해서 이 뭐라 그래야 돼? 이 책을 구입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약간 제 대학교 때 떠올려 보면 쓸데없이 대학교 1학년 때 타임지 이렇게 다 끼고 안 보는데 안 보는데 이게 영어로 된 거 끼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포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흐름 중에서 부동산을 놓치고서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어려서부터도 계속 보다 보면 타임지도 계속 보다 보면 영어도 좀 늘고 하는 것처럼
너 이거 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꼭 뭐 분양 시장만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기존 주택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해서도 여러 지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뭐 교양 수준에서도 보면은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얘기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종종 찍어주곤 있는데 사람들이 찍어준 거조차 잘 모르시더라고요. 돌렸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구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또 이상우 사장님 모신 김에 또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자꾸들 오해가 좀 있으신데요. 나중에 아주 거부가 되시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사시든 간에 인생에서 놓고 갈 수는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두 번 거래하신다고 말씀을 드려도 한두 번 이왕이면 좀 잘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모르고 사시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뉴스들을 보실 때 너무 이렇게 다른 것들을 개입해서 보지 마시고 좀만 건조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래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저래서 이렇게 움직이나를 아시면은 굳이 거기다 뭐 정치색이라거나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사회라거나 뭐 이런 얘기까지 안 하시고 일단 있는 그대로만 마치 그냥 핸드폰 새 규정 나오면 자동차 새 규정 나오면 이거 좋구나 나쁘구나 뭐 그냥 그런 정도만 아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